20세기 초반의 명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가장 독특한 개성을 가졌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샤 엘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잠깐 그가 연주하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스프링이죠. 1악장의 앞부분 소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개성 있게 하는지. 어때요?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앞소절에서 굉장히 루바토를 많이 주고 누가 들어도 이거 다른데?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미샤 엘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자이, 크라이슬러, 티보를 필두로 하여 떨리는 듯한 음색과 번뜩이는 감상적 활력을 소유한 새로운 경영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무미건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연주가들을 정상으로부터 밀어내기 시작했던 20세기 초반.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독특한 개성을 지닌 바이올리니스트가 바로 미샤 엘만이다. 엘먼은 역사상 무수히 많은 동유럽 출신의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국제 바이올린계에 등장하는데 촉매 역할을 한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엘만은 러시아 제국의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태어나 명성을 얻은 최초의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였다. 19세기에는 많은 뛰어난 유대계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페르디난도 다비트, 하이니 에른스트, 미스카 하저우, 페르디난도 라우브, 이지도르 로토, 에두아르 레메니, 레오폴드 아우어, 그리고 요제프 유하임, 헤를리 비니압스키 같은 부류의 명장들이 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미스카 하우저를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하우저예요. 이 외에도 19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완숙기에 접어들었던 야콥 그루엔, 아돌프 브로드스키, 아놀드 로제, 알렉산더 페치니코프, 찰스 그리고르비치, 미하엘 프레스, 티비다르 나체치, 그리고 또 프리츠 크라이슬러와 칼 플래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교육가들은 본질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서유럽 전통의 산물이었다. 한편 비에니아프스키와 비에 땅의 뒤를 이어 프랑스, 벨기에 전통을 러시아에 도입한 후 러시아의 음악 전통은 아우어와 다른 이들을 거치는 동안 이전의 것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신미적이고 인상적인 연주, 풍부한 음색, 강렬한 기질의 표현, 그리고 눈부신 기호가 점차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갔던 것이다. 여기서 엘먼이 바이올린 연주의 기교에 미친 영향과 또 그가 자라온 배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대인 거주 지역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도록 강제적으로 지정된 제정 러시아 시대의 집단 강제 거주 구역이었다. 개종을 하거나 당국에 의해 특별히 허락되지 않는 한 유대인은 수도인 페테르스부르크, 현재의 레닌그라드에서 살 수 없었다. 다른 커다란 도시나 마을에도 유대인 지구가 따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개종하지 않고 문화예술 세계에 참여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방 세계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재산과 명예를 위해 그들이 소위 말하는 소위 이교도로 개종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이올린과 음악 전반에 걸쳐 뛰어난 재능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종종 제기된다. 그러나 그 이유란 것은 유대인의 역사와 전통의 본질적인 문제이며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너무나 길고 복잡한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의 유대인들에 국한시킨다면 18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샤시디즘이 천성적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음악에 대한 애정과 친근감을 고무시켰다고 할 수 있다. 샤시디즘은 전통적으로 학자와 성직자가 권력과 권위를 독점하고 있던 보수적 유대교회에 도전하고 나섰던 일종의 종교운동이었다. 기성교회와는 반대로 샤시디즘은 음악, 노래, 춤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의식을 도입해서 가난하고 못 배워 억압받는 사람들도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극심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매우 값진 분출구가 되었다. 또한 감정과 우수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바이올린은 값비싼 피아노나 오르간에 비해서 비교적 손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행하게 되었다. 엘먼의 할아버지는 정식 교육도 받지 않는 채로 축제나 잔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교 모임, 심지어 거리에서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당시의 수많은 시골 연주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엘먼의 아버지 사울은 엘먼이 겨우 4살이 되자마자 그의 작은 손에 바이올린을 쥐어주었다. 이 어린 엘먼이 훗날 유대인들의 민족적 영웅이 되었던 것이다. 즉 빛나는 갑옷을 입고 창각칼을 휘두르는 대신 바이올린과 활로서 용을 때려눕힌 기사가 된 것이다. 전 세계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 영웅에게 갈채를 보냈다.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하루에 16시간씩 노예처럼 일해야 했던 노동자들은 자기의 재능 있는 어린 자식들이 미래에 또 다른 미샤 엘먼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위안을 얻었으며 큰 도시의 유대인 자치구에 사는 마길군들이 자식들이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푼돈이 남아 저축하게 된 것도 엘먼의 성공 덕분이었다. 아무튼 엘먼이 성공한 후에 또 다른 미샤, 야샤, 토샤, 샤샤, 그리샤, 아브라샤 등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 중 정상까지 오른 사람은 드물었지만 수많은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서유럽과 미국, 소련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배출되었으며 그들의 영향은 바이올린이 연주되는 곳 그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엘만은 1891년 1월 20일 러시아 키예프 근처의 탈로이에서 태어났다. 히브리어 선생이며 엘먼에게 바이올린의 기초를 가르쳐준 그의 소년기의 안내자이자 동료기도 했던 아버지는 그가 6살 때 그를 오데사로 데리고 가서 그곳 제국음악학교에 입학시켰다. 거기서 엘먼은 아우어와 브로드스키의 문화생이었던 피델만에게 타사했다. 엘먼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그는 8살 때 오케스트라와 청중 앞에서 베리오의 협주곡 7번을 연주했다. 마침내 당시의 거장 아우어 교수가 이 신동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오디션에서의 긴장감에 따른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엘먼이 들려준 비니아스키의 협주곡 2번과
파가니니 카프리치오 24번의 연주는 아우를 경탄케 했으며 즉각 페테르스부르크에 가서 이 거장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행운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니콜라예프를 떠날 때 엘만의 아버지의 수중에는 단돈 3루블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가진 연주회가 크게 성공하여 엘만은 바이올린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몇 번의 성공적인 순회 연주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페테르스부르크에 도착했다. 엘만은 유태인이었지만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공부하도록 특별히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곳에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산날 소녀는 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아우어가 당시에 내무상이었던 폴레베에게 개인적으로 간청한 끝에 엘먼의 아버지는 그 도시의 불황자 임시보호소에서 몇 주간 머물도록 허락되었다. 여기서 역사적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 더듬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오데사에서 어린 미샤 엘먼의 연주를 들어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아우어는 이미 신동이라고 지목되었던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진력이나 있었기 때문에 건성으로 응했다. 그러나 오디션이 끝나고 얼마 안 되는 짧은 문화생으로부터의 수련 기간을 거치는 동안 엘먼은 페트로그라드에서 1년 4개월 동안 아우어의 지도를 받았다고 했다. 아우어는 엘먼의 재능과 독특한 연주에 영향을 받아 자신이 지니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의 가치와 선입견을 상당히 바꾸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엘만이 독특했는지 한번 또 그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연주를 한번 들어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의 자장가를 그가 연주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근기하고 연주하고 있죠.